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미국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 무언가 그쪽에 투자하는 자금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게 이제 협상 조건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는 질서 있는 달러 약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겠는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거지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위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경제 1타 강사 오은영 단장님 모시고 오늘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뉴스부터 일단 여쭤볼게요. 미일 협상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부터 일단 가볍게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현재쯤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7월 9일이었나요? 7월 10일이었나요? 이제 그날 90일 유예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레터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터를 이제 하나씩 좀 보냈는데 그 레터에 일본은 원래 상호 관세가 24%였는데 이 상호 관세가 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상호 관세율이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너무 이제 멘붕이었던 거죠. 아니, 우리는 8번이나 건너가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했고, 처음에 일본이 자신만만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그렇죠. 친하게 지내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막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 정말 잘생겼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막 놀았었는데 그러면서 분위기 훈훈하다고 생각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그렇지만 기본 관세 10% 부과하는 거 이것도 다 없앤다고,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런 걸로 해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협상이 되게 어려운 게 일본이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일본이 590억 달러 나요. 그러면 이 590억 달러면은 그 세계에서 대미 무역 흑자로는 7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짜로는 안 지나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일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일본이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투자들이 다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미국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은 일본의 설비가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미국에 법인을 세운 다음에 일본의 제품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설비를 거기서 이제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대미 무역 흑자가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한국도 되게 비슷해요, 구조가. 그러면서 이제 달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닥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로 끌어올린 다음에, 일본이 되게 버릇이 없다? 저는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참. 직접 그 코멘트에 썼나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버릇이 없다,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외교적으로도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되게 세게 나와요. 우리도 이거 절대 정정당당하게 하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겠냐. 이러면서 이제 싸웠는데 갑자기 이제 이틀 전이었죠. 어제였죠. 딱 통과가 아침에 딱 관세 협상됐다. 그러면서 이제 15%로 관세가 딱 조절이 되면서 끝나는데 그 중에서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게 품목별 관세는 못 건드린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상호 관세 15%로 낮추고 품목별 관세 자동차가 25%였는데 이거는 절대 조절이 안 된다고 했던 걸 반토막을 내버려요. 그래서 12.5%가 됐고 원래 일본이 미국한테 적용받던 2.5% 관세랑 12.5가 더해져서 15%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이 신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을 하면은 철강도 관세 충격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일본하고의 협상이 끝나면서 이제 훈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케이, 그럼 관세율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낮아졌는데 그럼 대체 뭘 줬길래? 그래서 보니까 이제 비행기 100대 사줄게. 뭐 쌀 시장 한번 여는 거 고민해 줄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핵심은 뭐냐면 5,500억 달러만큼 해외 투자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만큼을 공공기관 펀드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아직 정확한 계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500억 달러만큼을 투자한다고 나와요. 와, 요거 플랜 보시면 흥미로워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본이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했거든요. 일본한테 무역 흑자 제로로 만들어 와. 590억 달러 연 흑자 나는 거 제로로 만들어 와. 이게 우리의 조건이야.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든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들려면 1번 수출을 줄인다. 근데 수출 줄이면 자동차 수출 안 되니까 망가지잖아요. 그건 아니죠. 2번,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준다. 그래서 미국산 LNG 사주는 거, 보잉 비행기 사주는 거, 그런데 그걸 매년 이만큼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달래주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미국 투자를 늘려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자, 보세요. 올해 3월 달에 현대차가 미국에
넘어가서 정의선 회장이 210억 달러만큼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정의선 딱 세워가지고 정의선 회장 세워가지고 뭐 저기 현대차는 그레이트 컴퍼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땡큐 이러면서. 퍼포먼스 네, 해줬죠.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작년 말에는 저 소프트뱅크에서 넘어가가지고 1,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너무 고맙다고 하다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2,000억까지 달러 안 그렇죠. 되겠냐. 예, 그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TSMC에서도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레이트 컴퍼니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5,500억 달러면 이게 사이즈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일본이 오케이 그러면 미국한테 처음에 협상할 때 3,000억 달러 질렀어요. 3,000억 달러 투자할게요 했더니 트럼프가 노노 4,000억 달러. 4,000억 달러 이제 붙으니까 또 이거 올렸겠죠. 그래서 지금 5,500억 달러로 합의가 됐거든요. 합의는 된 예.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5,500억 달러 투자한다면 우리가 5,500억 달러 하면 느낌이 없잖아요. 자 보시죠. 키가 2m입니다. 오 크다 이 느낌이 있는데 5,50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한번 느낌을 볼게요. 1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위예요. 엄청 높네요. 네, 4,0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크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5,500억 달러면 원화로 환산하잖아요. 1,400원 잡으면 770조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25년도 예산이 660? 그렇죠. 660, 670조 정도 나와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크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 1년 예산보다 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지금 미국 주식 보유량이 사상 최대예요. 얼마 갖고 있냐면 1,400억 달러 갖고 있어요. 그럼 5,500억 달러면 사이즈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예, 미국에 이제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걸 테이크하면서 관세율을 갖다가 확 낮춰주고 일본이 자동차 시장하고 쌀 시장 같은 것도 개방하는 것들이 거기에 조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선언적인 의미들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5,5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한다? 일본은 금융 사이드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미국은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럼 금융 사이드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트럼프 말로는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10%만큼은 일본이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안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또 팔로우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미국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일본 무역 흑자가 590억 달러잖아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560억 달러예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7이고 우리가 8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게 상응한 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줄 수 있냐? 그럼 우리가 5,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버전은 뭐가 있냐면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패키지를 제시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 3,000억에서 4,0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 무언가 그쪽에 투자하는 자금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게 이제 협상 조건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 원화 강세다 그렇잖아요. 지금 1,400, 70원? 65원까지 내려왔죠, 환율이. 그럼 뭐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 보세요. 만약에 투자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0억 달러, 4,000억 달러 만약 투자한다.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물론 그게 한꺼번에 원샷에 나가진 않겠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달러의 장기적인 환율의 상승 압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로 오네. 그럼 환율이 내려갈 거야. 내려갈 수 있죠. 그 얘기가 지금 뭐 마로라고 합의니 뭐 플라자 합의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기로 환율을 보는 관점하고 조금 멀리 환율을 보는 관점은 달라져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일 간의 협상을 보면서 저도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서학개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가 점점 더 열리게 된다면은 여기저기 다른 시장에도 투자를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가 해외로 이제 투자 자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환율의 상승 요인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또 나라 망한다는 얘기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 볼게요. 자본이 유출되는 거하고 투자로 나가는 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도망가는 거하고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건 다르죠. 물론 나갈 때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지만 해외에 있는 자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걸 우리가 배당으로 받는 거죠. 일본은 이미 해외 투자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배당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배당금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외화벌이의 구조가 금융투자 쪽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좀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해외 투자를 늘려라라는 그런 미국의 압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환율에 어떤 함의가 있겠느냐. 단기적인 함의보다는 이런 것들은 플랜이 나오게 되면 점차로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나가게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단기로는 또 중기로는 또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서 들어오는 달러들이 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얘는 또 어떤 관점을 주게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폭넓게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이번에 미일 간의 협상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조금 미일 간의 협상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관세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협상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이른 게 5,500억 달러가 너무 큰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또 일본 입장에서는 협상은 총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닷을 딱 내려놓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이 펜이 너무너무 고급 펜이라고 해볼게요. 진짜 엄청나게 고급 펜입니다. 아, 이거 P 뭐죠?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보시면. PPL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근데 무지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아, 좋은 거네요. 예. 비싸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얼마인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황금으로 된 펜이라고 해볼게요. 황금으로 된. 그래서 제가 이걸 팝니다. 근데 누구도 가격을 모르죠. 근데 한 사람이, 자, 그럼 이거 얼마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500만원 딱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다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부르는 사람이 400, 300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500이라는 다시 딱 내려가면 그 닷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부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처음에 부른 사람이 50만원 하면 30만원, 40만원에서 돌 텐데. 그러니까 닷이 앵커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할 때 처음에 15% 때린다고 들어가잖아요. 난리가 났겠죠. 생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막 25%, 50%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니까 지금 15%니까 뭐라고 하죠? 땡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앵커링 효과가 있다. 그게 이 몇 달 전으로 치면 이제 중국가 막 가면서 백몇 프로 때린다 했다가 40, 50이었나요? 했을 때도 생각보다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일본의 협상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경제력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끝나게 되면은 남아있는 국가들이 조금 쫄리기 시작해요. 잠깐 볼게요.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은 베트남은 20%를 받으면서 협상을 끝냈는데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는 19%예요. 그럼 이거 뒤에 받는 게 낫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뒤도 너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라는 나라하고는 협상을 늦게 해도 김 작가님이랑 협상이 틀어져도 이미 다른 데 다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어요,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온팍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혼자 맨 끝에 남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맨 끝에 협상한 나라가 멕시코였거든요. 온팍 뒤집어 썼어요. 환율 협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면은 유럽도 급해지고 우리나라도 급해지고 주요 교역국들이 조금 이제 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까 이거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각자 도생할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미국하고 달리 우리끼리 모여 해가지고 따로 힘을 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CPTPP라고 진행되는 건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분명히 별도의 경제 질서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같이 가냐면 그러면 미국 이외의 교역국이 생겨나니까 미국의 힘이 확 떨어지면서 달러는 약세고 미국의 신뢰는 끝날 거야.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소리야. 근데 이게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거든요.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대체가 된다 그게 쉽지 않은 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가 질문하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랑 교역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역국을 만들려고 한다. 교역 공동체를. 그럼 미국이 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도 그 얘기는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좀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아니 무역 국제국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시장에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 지금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돈이 있는 미국만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국에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흑자국들이 모이면 사줄 사람이 파는 애들끼리 없다는 거지. 모여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잖아요. 누가 사줄 건데 말 이거잖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도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협상을 끝내잖아요. 엄청난 반발을 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미국을 건너뛴 미국 없는 어떤 교역 질서 이런 걸 만들어내기에는 물론 점진적으로 그 힘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게 막 이렇게 퀀텀 점프처럼 미국이 훅훅 주저앉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건 사실 이번에 이제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미일 협상을 보면서 역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여전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은 지금 정확히 언제쯤이 있나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정확히 끝내는 게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8월 1일 날이 이제 데드라인인데 기자들이 물어봐요. 8월 1일 날이 데드라인인데 그럼 그게 또 연장될 수 있냐 했더니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대신에 나는 서두르지 않을 거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연장될지 안 연장될지에 대해서 애매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묘한 물꼬를 남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만약에 오히려 그쪽이 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장될 줄 알았는데 관세를 맞았어. 작가님이 맞으셨어요.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관세를 때렸어요. 여태까지 계속 연장하다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관세가 유효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붙어서 협상을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해지죠. 그럼 더욱더 급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훨씬 더 제가 협상하기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 그래서 협상이 이 8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연장된다, 연장되지 않는다 이거는 떠나서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연장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상무장관이 러트닉이라고 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절대 연장 없다. 이번에 무조건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8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8월 1일 날 관세를 부과하고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관세가 같다 그러면 정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자, 첫 번째. 시장은 그걸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보냐면 관세가 부과된 경우하고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기본관세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본관세 이상의 확정되고 관세가 실물경제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걸 보려고 할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그거 갖고 논했지만 두 번째는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마 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관세는 elevate to de-elevate라고 했어요. 끌어올린다? 왜? 내리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작가님하고 협상을 하는데 관세 5% 때릴 게 나와. 그러면 5% 때리라고 그래. 한데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50% 얘기하잖아요. 나와요. 그럼 이제 50% 때린 다음에 나오시면 협상을 한 다음에 자, 잘하세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관세를 조금씩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elevate to de-elevate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높아져 있는 관세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받아내느냐 요 얘기가 아마 하반기에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특히 3, 4분기를 넘어가면서 8월 이후에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함의를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세율이 국가별로 일단 다 다르게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별로 유불리가 나눠지겠죠. 산업별로 유불리가 나눠지겠죠. 그렇죠. 시장이 그 유불리를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관세가 정해졌으면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 아니냐. 근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려고 할 거고 미국 경제는 일단 올라버린 관세가 미국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게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는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타코 전략, 즉 강하게 압박하다가도 시장이 흔들리면 달래주는 모습들 이제 뭐 국가든 기업이든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앞으로 계속 통할까요? 타코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시장이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타코라는 게 이제 아빠가 애한테 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한테 엄하게 하는데 애가 울면 항상 사탕을 주는 거예요. 놀래서. 그랬더니 이제 애가 알아요. 아빠가 내가 울면 사탕 주는 거 알아요. 그러면 명확한 애들은 어떠냐면 울면은 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아빠가 화를 내는데 웃고 있어요. 왜? 조금 있다 울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시장이 기대하는 거죠. 쟤는 타코야. 움직이지 못할 거야. 이럴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타코가 되는 이유는요.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타코거든요. 아빠가 사탕을 주는 이유는 애가 울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애는 사탕을 줄 줄 알고 울지 않고 웃고 있어요. 웃는 모습을 보는 아빠는 사탕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장이 흔들려야 타코거든요. 그래야 물러서거든요. 근데 시장이 트럼프가 물러설 줄 알고 계속 웃고 있어요. 멀쩡해요. 그럼 타코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는 왜 타코 안 하지? 타코 안 하지? 타코 안 하지? 하는데 계속 트럼프는 괜찮네? 계속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순환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고도의 심리전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 타코라는 것도 참 바라보면은 시장이 그걸 이제 타코를 너무 많이 익숙해졌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요번에 작업을 한 건 조금은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2-3달 됐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세 때문에 사단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달이 한번 나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봐요. 관세 그거 때릴 수 있겠냐고. 저렇게 난리 나는데. 그랬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답답해서인지 저희 관세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뭐냐면 스툴 같은 거라고 의자인데 3개의 다리로 돼 있는
산발의 수출 같은 거죠. 다리 세 개가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네. 그 세 개의 다리는 뭐냐면 뭔데요?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세 개예요. 이 세 개의 다리가 딱 있는데 네. 왜 관세라는 다리 하나만 갖고 비난을 하냐? 세 개를 같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왜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이런 거죠. 관세만 때리니까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 딱 물러섰어요. 그랬더니 물러선 다음에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첫 번째 OBBBA 법안이죠. 네. 그게 뭐냐면 감세안이잖아요. 네. 감세 법안이 딱 나오니까 관세는 성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감세는 성장을 메이크업을 해주잖아요. 감세라는 호재를 붙여버린 거죠. 그러면은 4월 달에 다른 두 다리의 지원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갔던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감세라는 지원이 1번. 두 번째는 규제 완화가 있죠. 네. 규제 완화에 뭐가 있냐면 채권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요즘 하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SLR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 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지니어스 법안. 네. 이런 것도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네. 근데 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규제 완화도 있냐면 H20 반도체 있잖아요. 칩. 네. 중국 수출하는 거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중동에 가서도 칩 수출하는 거 4월 달에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규제 완화죠. 그러면 규제 완화는 주식시장엔 호재죠. 그럼 보세요. 관세라는 충격을 때리고 들어가면서 이 관세는 타코일 거야 라고 시장이 좀 안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감세하고 규제 완화라는 두 다리를 같이 붙여버린 거죠. 그럼 이게 흔들릴까? 그럼 세 다리로 버티니까 이게 네. 균형을 절묘하게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0% 예상했던 것보다 적으니까 좀 덜 놀래면서 그래도 타코야 이런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감세하고 규제 완화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미니까 네. 시장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과감하게 또 더 요구해야죠. 그래서 5,500억 달러 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과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대로 지금 잘 펼쳐지고 있다고 일단 현재까지 중간 점검해야 되나요? 아니면 뜻대로는 잘 안 됐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플랜을 짜고 들어오진 않았는데 네. 시장하고 좌충 우돌, 제 생각에 이제 베센트가 그걸 조율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시장하고 좌충 우돌하면서 서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 쪽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가 적혀있는 레터도 보낼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보내요. 한꺼번에 확 그때 4월 2일 날은 이렇게 표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뜯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가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던져본 다음에 간을 보거든요. 그리고 전선도 전체를 놓고서 한꺼번에 흔드는 게 아니라 원바이 원으로 하나씩 깨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놀램이 좀 덜하고 그 국가들 입장에서도 네. 아 이거 빨리 이제 좀 빠르게 서둘러서 좀 준비해야지라고 하고 있고 이게 벌써 이제 몇 개 안 되는 국가가 합의를 했지만 벌써 이제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이런 국가들,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 합의를 하니까 나머지도 좀 잘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도 해요. 8월 10일 맞을 거예요. 예, 중국이랑 90일 후에 끝나는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8월 12일 날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니 뭐 좋은 대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저기 스웨덴인가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기 미중 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협상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예고편으로 H20 엔비디아 반도체 칩 풀어줬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H20 반도체를 풀어주니까 그럼 이거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 저기 좀 괄괄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저기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반도체 기술 중에 최하위에 있는 기술에 불과해. 그래서 네 번째 티어의 기술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탑 기술은 아니다. 그런 이제 일반 대중화된 건 이미 다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쓰게 해줘야지 이런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AI 반도체 같은 거 그쪽 짜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짜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가 달러처럼 기축통화처럼 쓰이길 원한대요. 이게 뭐냐면 달러는 나가잖아요. 해외로. 나가면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달러에 익숙해지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달러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가도 달러 달라고 하고 유럽 가도 달러 달라고 하고 달러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자기들의 스탠다드가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야 중국이 다른 거 안 만들고 미국의 반도체 스탠다드에서 어느 정도는 좀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하고 완전히 절연하는 것보다 기술을 일정 수준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스탠다드에서 어느 정도 갇혀있게 만드는 게 1번. 두 번째는 요거 풀어준 다음에 중국이랑 분위기 좋아가지고 히토리를 수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2번. 뭐 요런 얘기들이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8월 10일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뭐 뒤통수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버전에서는 좀 시장을 어쨌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호시오보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중국과의 관세에 서로 막 세게 때리려고 하는 액션 보이면서 미국이랑 한국 증시도 영향 많이 받았는데 이번 8월 12일에는 뭐 그런 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증시 입장에서 뭐 크게 큰 충격이 올 일은 확률은 높지 않겠네요. 이게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네. 중국 증시도 보면은 항생테크나 상하이 종합지수나 CSI 300이나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부양책 쓴 다음에 팍 뛰었던 거 또 가라앉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걸 반영하는 것도 1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200까지 올라왔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경기 부양 얘기도 나오는데 관세에 대한 충격이 만약 제거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이 되게 낮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5월 29일 날 얼마 질렀냐면 0.8%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6인 걸 반토막으로 낮춰서 0.8을 했나요? 작년 10월에는요 2.1을 봤어요. 근데 그게 올해 2월에 1.5로 빠진 다음에 지금은 0.8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0.8이면 느낌이 별로 없으실 수 있는데 0.8이면은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성장률 2009년도가 0.8이었어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히 뭐가 있냐면 수출이 그나마 땡겨줘서 그렇지 내수가 박살이 나 있어요. 지금 30개월 동안 계속 우리나라 내수가 침체 일로에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발표된 거에는 조금 내수가 좀 소비가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성장률이 0.8까지 주저앉은 거를 좀 끌어올리겠다. 요게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게 1.0까지 갈 수 있느냐? 요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경기 부양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니 우리가 15만 원, 25만 원 주는 미국 사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추경을 하면 금리 인하하거나 추경하는 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소비 영향을 주지 수출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관세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은 좀 낮아지면 굉장히 수출 성장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출 성장이 좀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도 되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다. 뭐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좀 약세인 거죠? 예, 이게 달러가요. 1,350원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었죠. 예, 그렇죠. 1,308, 90원. 그렇죠. 90원까지 확 뛰었죠. 그래서 이제 1,400원 간다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1,365원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최근 이틀 동안 나왔던 뉴스는 어떤 플로우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의를 하는데 거기서 환율 관련 얘기가 나올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환율이 한번 확 내리꽂히면서 오늘 하루에만 15원이 빠졌어요. 환율이 거의.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380에서 버티다가 1365?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 일단 미국은요. 달러 약세에 대한 니즈가 분명한 건 맞죠. 미국이 원하나요? 네, 미국이 원하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달러가 너무 강한 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특히 트럼프의 마가 세력은요. 달러가 너무 강해서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 환율이라는 게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가 세잖아요. 우리 수출이 안 되면서 다른 나라 수출이 잘 되고 우리는 적자가 나요. 그럼 무역 적자국 같은 경우 힘이 빠지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달러가 약세니까 내가 수출하기에 유리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그레이트한 거죠.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랬더니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 미국에 자꾸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려면 자국 통화 팔고 달러 사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달러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는데 무역 적자로 계속 투자가 들어오니까 달러 약세가 안 나오고 계속 달러가 강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역 적자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돼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무역 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달러 강세 이런 거죠. 그럼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요즘은 뭐 다 아시던데요. 미란 보고서? 스티브 미란? 이제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달러 강세가 문제다. 이거 풀어줘야 된다. 특히 이제 강성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이거 플라자 합의 2.0이다. 말하라고 합의다. 요즘은 그 얘기 한참 안 하네요. 이제 환율이 1350까지 내려왔을 때는 얘기가 확 나오다가 1390 뛰니까 조용해졌다가 지금 이제 또 내려오면은 한번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미국은요.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은 그 중에 좋은 방법 중에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스티브 미란이 변심을 해요. 아마 5월 20 며칠인가? 5월 말이었을 거예요. 스티브 미란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달러가 폭력적으로 그렇게 약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배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달러 약세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러라는 통화가 갖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스티븐 미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모순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해요. 약세가 돼야 되고. 근데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강세가 돼야 되고. 그러면 딱 강세 되는 약세야. 거야? 이런 거잖아요.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두 개가 참 양립하기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어떤 이제 그 리더가 있어요. 멋있는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되게 권위가 있어요. 카리스마도 넘치고. 그럼 이 사람은 맨날 소리를 지를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친절해요. 부드럽고. 그런데 또 중요한 순간에 카리스마를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의 권위를 갖다가 이 사람 멋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한테 또 부드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왜 이런 게 가능할까? 부드러운 되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런 사람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평소에는 부드러운데 선은 안 넘는 거죠. 선을 딱 넘는 순간 하고 이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멋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는 달러의 약세를 원하겠죠. 근데 달러가 마구잡이로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선은 안 넘는 달러 약세. 그러니까 질서 있는 달러 약세. 이걸 하면 무역 적자는 줄이면서 달러 패권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약세는 무조건 달러 패권의 사라짐이냐 무너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달러가 일정 수준 약세를 보여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10원 빠지면 달러 패권 사라지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달러가 막 반토막이 나. 사람들이 달러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또 반토막이 나. 이러면 패권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다 던져버리니까. 달러 빠질까 봐.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는 질서 있는 달러 약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그러면 생각을 질서 있는 달러 약세의 기준선은 얼마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트럼프도 모르고 베센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어딘가를 가요. 어느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제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총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전방 200m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지뢰가 깔려 있대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빡 가는데 처음엔 차 타고 가죠. 자, 하차! 한 다음에 딱 내리잖아요. 이제 지뢰가 깔려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요 앞에 저기 30m 앞에는 지뢰가 깔려 있대요. 그럼 30m까지는 그래도 척척 가죠. 근데 이제 10m 남았어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슬슬 막 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갈 때 이렇게 막 쑤셔보면서 되게 천천히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지뢰가 터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을 넘는 순간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확 커질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달러 약세는 용인하겠지만 선을 넘는 게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선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천천히 내리겠군요. 그렇죠. 막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 끌어올려보고 내렸다 끌어올려보고 그 라인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찾는 게임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마구잡이로 달러를 막 내리꽂아서 플라자 합의 때처럼 반토막 낸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막무가내식의 달러 약세 요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차이를 두고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향은 달러 약세의 방향이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달러 약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제한적인 달러 약세가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미국이 자기들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게 그럼 무역 적자를 줄이면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겠죠.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할 때는 달러 약세지만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미국을 바라볼 때 저도 똑같았어요.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0년도, 11년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특히 2010년도 11월 3일 날 2차 QE를 해요. 2차 양적 완화를. 그때 달러가 엄청 빠졌어요.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 전문가들도 저기 미국의 석학들도 그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달러를 풀면 달러 휴지 조각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맞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나서 달러의 신뢰 무너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풀어버린 달러 있죠. 이게 첫 번째는 미국의 수출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때 오바마 때였는데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게 힘을 얻어요. 두 번째는요. 달러가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미국 금리가 제로에 가서 붙어요. 미국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국 주택시장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시장이 살아나요. 천천히. 그래서 실제로 2013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요. 그 금융위기 때의 부채의 부담을 덜어내고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경제는 그런 양적 완화의 저금리를 유지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경제는 여전히 침체 일로였는데 미국 경제가 제일 빨리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투자할 곳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으로 돈이 몰려요. 14년도 하반기부터 달러가요.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강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양적 완화로 10년도, 11년도에 달러 풀어서 달러 약세였잖아요. 그 달러 약세가 뭘 만든 거냐면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그 이후에 달러의 강세를 낳은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만약 오늘이 2010년도 그날이었으면 달러 약세 막 이런 얘기 했겠죠. 맞죠. 근데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저기 플랜카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김 작가님 오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요. 김 작가님 초청 강연. 그래서 제가 이 벽에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막 붙여요. 근데 제가 플랜카드 붙이는데 뒤에서 한 명이 봐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붙이면서 뭐라고 하죠? 야 저기 이거 그 글자 이거 저 사이즈 맞아? 그리고 이제 균형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역설적인 게 이 플랜카드는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제일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죠?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뉴스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큰 그림에서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매크로예요. 네, 그래서 환율을 보실 때도 제가 이제 이 단기적인 뉴스를 따라가는 것들과 이 뉴스가 장기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최근에 그런 뉴스를 바탕으로 하면 어쨌든 달러 약세로 단기적으로 가는 방향인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의 흐름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강세를 위한 약세를 원한다? 이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거지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위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보면 해외 투자 미국이 받고 싶어하는 이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드렸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마론하고 합의의 사실 키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같이 전해드렸죠. 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조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그러면 달러 패권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이 패권은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또 요즘에는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가 미래 달러 패권을 약화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강화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 국채를 갖다가 원원원으로 담보로 붙이는 게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안이 3개가 통과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클래러티라고 해가지고 내가 규제할 미국 행정부에 규제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규제한다는 건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이것만 지키면 내가 보호해줄게 이거잖아요.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조직에서. 깡패 같은 느낌이지만 그거 이제 인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클래러티를 갖다가 준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지니어스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RP를 붙일 수도 있고 MMF를 붙일 수도 있고 뭐 미국 단기 국채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93일 이하의 미국 단기 국채 요거하고 매핑을 시켜 놓은 걸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BDC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요 세 가지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 핵심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은데 이 단기 국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때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 국채를 갖다가 사주는 수요? 이게 생겨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분위기가 흉흉한 게 관세 때려서 평판이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 국채를 안 사준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줘. 그럼 여기서 국채의 수요가 줄어든 것만큼은 벌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더 싸우는 게 가능하죠. 이제 너희들 안 하시오 하면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늘려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페이먼트 구조? 그러니까 대외 송금이나 이런 게 되게 자유롭다면서요. 네. 그러면 널리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쓰이겠죠.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중국은 1대1로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한테 뭐라고 하냐면 달러 쓰지 말고 위안화 쓰시라고 해요. 근데 그럼 달러를 쓰려면 US 달러가 뭔가 교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역을 할 게 별로 없죠, 미국이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관세 때린다는데 그럼 교역을 할 일도 없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은행이 없더라도 송금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나 콩고 같은 나라에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 있대요. 많이 쓴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첨단 시스템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이 약해요. 상업은행 시스템이. 그걸 갖다 스테이블 코인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죠. 그러면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막을 수 있겠네. 그렇죠. 한번 뭐라고 해도 맞짱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를 더 넓게, 어려운 말로 파이낸셜 인클루션이라고 하는데 금융 포용이라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러를 갖다가 쓸 수 있게 이 폭을 갖다가 넓혀주는 거죠. 그럼 폭을 만약 달러를 많이 쓸 수 있게 폭을 넓혀주면은 어떻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쓰잖아요. 그만큼 달러의 패권이 공고화되겠죠. 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궁극적으로 달러의 패권을 갖다 강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도 그 얘기하고 베센트도 그 얘기해요. 이게 결국에는 위대한 법안이 통과됐고 이건 하나의 그 금융에서의 혁명이다.
이게 달러의 패권을 더욱더 강화시킬 거,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자기들도. 네. 그 의도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자유은행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제 180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자유은행 시대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에서요. 작은 상업은행들이 다 알아서 달러를 찍었어요. 담보만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달러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작가 은행, 오건영 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김작가 은행에서 찍은 화폐가 있고 오건영 은행에서 찍은 화폐가 있어요. 근데 김작가 은행은 신용도가 되게 높은데 오건영 은행은 신용도가 되게 낮아요. 그럼 이 화폐가 가치가 똑같을까요? 담보가 있다고 해도? 다르죠. 오건영 은행 화폐는 잘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어거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스카운트에서 받아요. 할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달러 발행이 일어나는데 달러가 다 가치가 다 달라요. 모든 은행들이 다 다른.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원샷으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분별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작은 발행사들이 잘못해서 막 찍어내죠. 네. 잘못했다기보다는 막 찍어내죠. 그러면은 오히려 화폐의 질서, 달러에 대한 질서나 달러에 대한 신뢰, 그러다가 그 작은 은행이 막 파산하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는 미시건주에 있는 은행이 파산하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은행이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졌을 때 작은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가 무너지면 달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되감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팔게 되면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혼란이 커졌는데 미국채를 팔면서 금리가 뛰어요. 혼란이 커졌는데 금리가 뛰면 어우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취지 자체는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고 공고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뱅크런이었던 거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코인런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코인런이 나타날 때 생기는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시장이 너무 좋아요.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게 너무 좋아요. 크립토 투자하고 싶어요. 크립토 투자하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대요. 크립토 시장이 튼튼해지면 뜨거워지면 저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여기에 미국 국채가 하나씩 와서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달러를 사는 순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들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눌러요. 그럼 여기는 뜨거워졌는데 금리가 내려가요. 미국 국채 금리가. 뜨거워진데 금리가 내려가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더 많이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금리가 더 눌리고 그럼 버블이 더 연준이 이게 너무 과열이라서 금리 올려도 금리가 계속 눌리죠. 그러면 컨트롤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초치려고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시키는 거는 달러 패권의 강화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이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해드리고. 그러면 달러에서 좀 이어져서 자 그럼 달러 투자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예. 좀 뭐 현찰 보유도 있고 달러 예금도 있고 달러 ETF도 있고 한데 뭐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 플러스 금리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거 10년짜리가 지금 4.4% 하거든요.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8% 정도 해요. 그럼 약 1.5에서 1.6%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가 이자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달러 예금으로 했었을 때는 이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달러 ETF는 제가 아는 버전으로는 달러 오른 것에 대해서도 과세. 왜냐면 이게 하나의 펀드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이 되는 거예요. 펀드에, ETF에.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과세가 되고 그래서 과세 측면에서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성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절세까지 같이 바라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찰로 쓰일 거냐라고 하면 현찰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달러 투자를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가져가야 되냐? 달러 빠진다는데 근데 저는 앞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달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단기로는 빠지면 장기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럼 달러가 빠져서 바닥일 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달러가 더 세질 수 있어.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게 나오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미국 국채 같은 거를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바라볼 때는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딱 들으셨을 때 터무니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얘기는 20% 맞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20%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달러 자산을 20%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겠죠.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면 왜 포트폴리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달러를 투자하는 관점은 약간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화분산의 관점에서 달러를 담자. 달러가 오르니까 사고 내리니까 팔고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달러 트레이딩 하시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산 투자 입장에서 달러의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자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말자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2020년에도 22년에도 뭐 4년에도 지금도 뭐 내년에도 늘 이제 달러를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한다면 이게 늘 똑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달러를 좀 더 뭐 비중 있게 모아가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마음속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환율을 갖다가 타겟 레벨로 삼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참고로 2020년도 말에는요 환율이 1,100원이 안 됐어요. 1,090원까지 빠졌었고 2021년도에 1,100원대 초반이었고 22년도에는 1,450원까지 올랐거든요. 23년도가 1,320원 정도 했고 24년도 작년이 1,485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중간중간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간에 달러가 빠지는 기간이 있었지만 어떻게 1년으로 봤었을 땐 달러가 빠졌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오히려 달러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바라볼 때 1년 수익을 바라보면서 접근한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달러를 바라볼 때 긴 호흡으로 5년, 10년을 바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환차익이 생길지 그런 거를 멀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후에 환차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매년 뭘 주냐면 이자라는 보상을 주잖아요.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보시면 되고, 근데 10년이나 기다리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중간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오면 달러가 탁 튀겠죠. 그럼 그때 나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땐 달러가 튀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달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옵셔널리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대한 조심스러운 확률적 베팅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달러를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해드립니다. 그러면 달러 외에도 이제 어쨌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단장님께서는 네네. 좀 적립식으로 달러를 모아가는 거 외에 뭐 어쨌든 채권도 있고 한국 주식 요즘 너무 좋고요. 네네. 미국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하잖아요. 다른 자산은 또 이 중에서 좀 어떤 거를 조금 더 꾸준히 좀 모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달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달러를 현찰로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 이 현찰 달러를 어디에 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 주식에 담으면 미국 주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채권에 담으면 미국 채권이 되는 거고, 골드에 담으면 골드 투자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의 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자산이다라고 한 얘기는 달러 현찰만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달러 표시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몇 %로 운용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나눠가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대 40으로 원화대 달러 가져가는데 60인 원화에서 주식 채권이 있으면 40인 달러에서도 주식 채권 골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혹시 그리고 또 미국 주식만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답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증시가 사실 전 세계에서 주요국 중에서 상승률 1위이기도 그렇죠. 했고 그다음 미국 예외주의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지역 분산 투자 관점에서 미국에 주목할 만한 시장은 있을까요? 저는 국내 시장 주목하셔야 되지 않나. 올해 한국 증시. 예, 그렇죠. 아니, 올해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포트에서 비워놓고 가시면은 되게 위험해요. 이게 박스피라고는 하지만 튈 때 세게 뛰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풀이처럼 올라오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고점이 21년도에 3,325? 그 정도 나왔어요. 지금 3,200 왔죠? 네. 전 세계 주요 국가 주식 중에요. 전고점, 21년도 전고점 못 벗긴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3,200까지 왔어도 사실은 이 히스토리컬 하이로 바라보면 전고점을 못 넘겼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못 넘겼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3년 만에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23년, 24년에 추경을 안 하다가, 이제 3년 만에 추경을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조금 확장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그쪽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훈훈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비워놓고 가기엔 되게 불편한 그런 시장으로 코스피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르면 따라붙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씩 이제 미리미리 코스피에도 우리가 자산 배분을 좀 해두시는 방법들,
그런 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시장 상황에서 단기적인 뉴스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장이 사실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세상이 되어버려서 진화 소음을 이제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도 와 있을 텐데 그래도 확실한 건 정보가 없을 때보다 나은 거니까요. 시장이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 투자자의 마음가짐과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좋은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근데 이게 좀 실망스러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세계에 들어오면은요. 경쟁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죠. 수익을 내기가 되게 힘들고요. 우리보다 빠른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요. 특히 요즘 뭐 AI 알고리즘으로도 달려간다면서요. 그러면 스피드나 타이밍으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진짜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보다는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낚시터 갔는데 여기 스위트 스폿인데 여기 엄청나게 물고기가 잘 잡힌대요. 그 유튜브에 짐작가 TV에 떠요. 그럼 다음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거기로 낚시하러 갔더니 다 거기에 다 낚싯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제가 낚싯대 들이대면 몇 마리나 잡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요. 조금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몰려다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본능대로 움직이거든요. 빨리 큰 부자 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몰려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수익 내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사람의 본성에 반대로 가줘야죠. 그래서 천천히 수익을 조금씩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 쪽에다가 낚싯대를 들이밀고서 시간을 낚는 거죠. 시간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긴 호흡의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면 이렇게 많이 쏠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한 걸음 더 뭐 벗어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이 좀 한적한 곳이 달러인 건가요? 아니 뭐 이제 그 달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게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갑자기 미국 주식 끝났어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럼 미국 주식이 막 되게 안 좋을 때도 있고 네. 한국 주식이 뜨거울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적했던 곳이 올해 초에는 코스피였던 케이스가 되는 거죠. 2,400을 하회하면서 전쟁 난 러시아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비관론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예. 쌓였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오래 쩔어 있는 그런 자산들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시 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단장님과는 또 다음번에 단장님 모시고 경제 관련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신간도 준비되어 있으시겠어요? 아니, 신간은 아니고요. 이제 또 새로운 또 아이템을 한번 또 찾아보려고요. 요즘 특히 이제 환율이나 금리 쪽,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던지는 함의가 뭔지 그런 걸 좀 꾸준히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거 단답형으로 안 여쭤봐서 요거 단답형 가볍게만요. 미국에서 금리나 하반기에 하긴 하나요? 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번 정도 사이인가요? 예, 한두 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자세한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성님은 오건영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